마지막 발표를 마친 이유입니다. 다들 지치셨을 것 같은데 20분 내에 좀 핵심적인 얘기들을 정리해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군데군데 건너뛰면서 읽겠습니다. 미학 창간 50주년을 맞아 영상미학 또는 영화미학에 대한 일정한 결산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따라서 이 글은 지난 50년 동안 이 학술지에 게재된 영화미학의 논문들을 전체적으로 검토하고 이를 통해 한국에서 영화미학의 현실태와 잠재태를 강요해보고자 한다. 미학에 게재된 논문들이 한국에서 영화미학의 생성을 가늠할 수 있는 온전한 지표가 될 수 있는지는 논의의 여지가 있지만 어쨌거나 미학이 지난 50년 동안 미적인 것과 예술에 대한 진지한 사유를 담아내고 예술의 각 분야에서 정교한 감정을 형성하는 데 상당한 기여를 했다는 점에서 이 학술지의 상징적인 역할이 있다는 사실까지 부인할 수는 없다. 미학에서 지난 50년 동안 전개된 이 과정은 한편으로는 미학이 점차 영화 영역을 포괄해가는 과정으로 볼 수도 있고 이와 반대로 영화에 대한 사유가 미적인 것과 예술에 대한 다른 담론들과 어깨를 나란히 할 정도로 정교화되는 과정으로 볼 수도 있다. 다음 문단으로 가겠습니다. 그 뒤에 썼던 얘기는 어쨌든 서구에 대해서 약간 저희 영화미학의 지형과 정체가 있었다는 얘기고요. 대략 한 20년 동안 미학제 실린 논문 한 34편의 논문이 실렸다는 얘기입니다. 그 상부문을 보시면 이 전체 목록이 있습니다. 126페이지 그 두 번째 문단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여기 분류의 방법론에 대한 얘기인데요. 본 연구는 영화미학을 다룬 34편의 논문 중에서 필자자 시간 논문 4편을 제외하고 나머지 30편의 논문을 대상으로 합니다. 제각기 다른 주제와 문제의식을 갖고 실려진 이 30편의 논문들을 분류하고 전체적인 지형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메타이론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이를 위해서 본 논문은 프란치스코 카세티의 저작 1945년 이후에 영화 이론에 제시된 부분을 참조한다. 카세티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 전개된 서구의 영화 이론을 크게 세 가지 패러다임, 즉 존재론적 이론, 방법론적 이론, 장이론으로 구분한다. 먼저 존재론적 이론은 영화의 본성에 대해서 묻고 그것을 정의하려고 한다. 바젠, 크라카워, 모렌, 미트리 등의 논의가 여기에 속하며 이들의 입장은 제각기 다르지만 근본적인 문제나 영화에 접근하는 방식은 동일한데 이들 모두 영화란 무엇인가를 묻고 있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방법론적 이론은 영화가 어떤 관점에서 관찰되어야 하고 이런 관점을 취하면 어떻게 나타나는가를 묻는다. 여기서 특정한 관점을 미리 선택할 필요성이 제기되며 서구 영화 이론사에서는 영화 기호학, 정신분석학, 막시즘, 사회학, 심리학 등이 그 관점을 형성했다. 64년에 출간된 매츠의 영화 랑비인가 랑가주의인가가 방법론적 이론의 시초적인 논문입니다. 맨 마지막 패러다임은 장이론으로서 여기서 제기되는 질문은 영화가 제기하는 문제들이 무엇인가, 영화는 이런 문제들의 해명에 어떤 기여를 하는가로 요약된다. 이 장이론의 이름과 문제 중심의 접근으로서 여기서는 타당한 질문을 정립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서구 영화 이론사에서는 주로 70년대 후반에 나타난 것으로서 예컨대 영화에서 여성의 재현 방식의 문제를 제기한 신의 페미니즘의 논의가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으며 주로 재현 양식, 관객의 위치와 역할, 정치적 가치, 영화사 등의 문제를 제기합니다. 어쨌거나 이 세 개의 패러다임은 일종의 영화 이론사적 흐름으로 볼 수도 있지만 세 개의 패러다임 모두 현재로 여전히 공존하며 이런 의미에서 영화에 접근하는 세 가지 다른 방식과 태도를 볼 수 있다. 카세티가 제기한 세 개의 패러다임이 미학에 게재된 논문들에 엄밀하게 부합하지는 않지만 이 논문들의 경향을 분류하는 데 일정한 방향과 틀을 줄 수는 있다. 즉 이런 관점으로 미학에 실린 논문들을 분류하면 먼저 주요 이론가들의 영화 미학으로 분류할 수 있는 논의들이 있으며 이것은 일종의 변형된 존재론적 이론으로 볼 수 있다. 주요 이론가들의 영화에 대한 담론은 카세티가 분류한 존재론적 접근 방식의 변형태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특정한 입장을 전제하고 있는 영화 미학을 제시할 수 있으며 미학에서 이 입장은 영화 기호학, 매체 미학 그리고 러시아 형식주의로 나타난다. 이것은 또한 방법론적 이론의 변형태로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장이론으로 포괄할 수 있는 문제 중심의 접근을 제기할 수 있는데 영화와 관련된 특정한 개념이나 문제를 제기하고 구체적인 작품들 안에서 이를 해명하려는 태도가 나타난다. 여기서 제시된 이 세 가지 순서가 본 논문의 전체적인 구성입니다. 두 번째는 주요 이론가들의 영화 미학입니다. 영화 미학으로 분류할 수 있는 논문들 중에서 양적으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영화 미학의 생성과 발전에 중대한 공헌을 한 주요 이론가들의 사유를 제시하는 논문이며 대략 14편의 논문이 여기에 해당된다. 이것은 특정 이론가의 영화에 대한 성찰에 주목하는 연구로서 그 인물이 누군가에 따라 일정한 하위 분류를 할 수 있다. 세 줄 밑으로가겠습니다. 미학에 게재된 논문들에서 그 특정한 이론가는 철학자나 사상가, 그러니까 베르그손, 베냐민, 메를로폰티, 들레즈, 리오타르, 랑세르가 될 수도 있고 영화학자나 영화 비평가, 발라시, 아르나임, 크라카워, 바젠,
미트리 매치가 될 수도 있으며 마지막으로 영화 감독 자신, 에이젠슈타인, 베르토프, 파솔린, 타르코프스키 등이 될 수도 있다. 각 분야에서 대표적인 논문 하나씩만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철학자들의 영화 미학이 있다. 여기에 4편의 논문이 해당이 되고요. 여기 논문을 쓴 사람들은 안상원 선생, 이정화 선생, 이찬원 선생입니다. 그 페이지 밑에 두 번째 줄로 가겠습니다. 철학자들의 영화 미학은 추상 수준이 가장 높은 사유로서 영화와 관련된 사유의 패러다임 자체를 다룬다. 이들 논문에서는 이 철학자들의 전반적인 철학의 구도 속에서 영화와 관련된 성찰이 제시되는 맥락을 균형하는 작업이 중요한 작업 중 하나가 되며 이들의 사유가 영화 일반을 바라보는 어떤 독창적인 관점을 제시할 수 있는지가 핵심적인 문제가 된다. 그 밑에 안상원 선생님 논문으로 가겠습니다. 안상원의 논문은 리오타르의 논문 반영화에 제시된 회계 형상에 대한 비판을 리오타르 철학의 문제의식 안에서 균형하고 이를 영화 전반에 대한 성찰로 확장시킨 것이다. 그에 따르면 일반적인 상업 영화는 동일한 것의 반복과 번식을 지향하는 회계 형상에 기반을 두고 있다. 그런데 리오타르 철학은 동일성에 의해 다양성 혹은 특이성을 억압하려는 시도들 혹은 해겔 변증법과 자본이 진리와 법의 이름으로 개별자를 포섭하는 것을 거부한다. 따라서 그는 영화에서 회계 형상에 맞서는 다른 두 가지 기법, 즉 부동화와 운동의 과잉을 특권화시키고 이를 통해 동일성의 영화와 다른 운동을 보여주는 것, 즉 제연의 질서를 위반하기를 추동한다. 이러한 입장은 결국 아방가르드 영화 및 실험 영화 그리고 모던 영화 등 이른바 반영화를 원하는 방법이 된다. 그 다음 문단으로 가겠습니다. 물론 위에서 거론된 철학자들의 영화 미학도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재조명될 수 있으며 어쨌거나 영화에 대한 들레즈의 두 권의 균형비적인 저작, 영화 이미지 운동과 이미지 시간은 미학에서 훨씬 더 본격적으로 다뤄질 필요가 있다. 또한 앞서 직간접적으로 언급된 철학자들 외에도 아도르노, 아감벤, 바디우, 바르트, 카벨, 푸코, 라강, 멜로본키, 낭시, 사르트르, 지젝 등의 영화 미학은 아직까지 미학에서 공백으로 남아있다. 다음으로 영화 비평가나 영화 학자들의 영화 미학이 있다. 비평적인 안목을 갖고 구체적인 영화 작품들을 만나면서 담론화 작업을 진행한 영화 비평가나 영화 학자들은 사실상 영화 미학의 형성에 지대한 공헌을 했다. 6편의 논문이 여기에 해당되고요. 하성윤 선생의 논문, 안상원 선생의 논문, 이상훈 선생의 논문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로 가겠습니다. 하성두에 따르면 벨라 발라시는 영화가 말과 텍스트에 기반을 둔 개념적 추상적 문화의 결정적인 전환을 가져왔으며 영상을 통해 보이는 몸짓 언어가 인류 본연의 모국어요 진정한 의미의 첫 번째 국제 언어라는 점을 부각시킨다. 또한 영화는 그 어떤 예술보다 표면 예술이지만 클로즈업으로 제시된 얼굴은 복합적 의미층을 가진 감정적 화성을 갖고 있다. 따라서 영상은 인간과 사물의 구체적이며 살아있는 인상, 개별 상황에서 독특한 뉘앙스의 분위기와 정조에 둘러싸인 모습을 가장 효과적으로 포착할 수 있는 매체가 되며 일상에서 잘 알려진 사물의 모습이 더욱더 리얼하게 그리고 완전히 새롭게 드러나는 장소, 아울러 일상에서 주목받지 못한 세계의 모습이 처음으로 출현하는 장소다. 그 페이지 맨 밑으로 가겠습니다. 실제로 영화 비평가나 영화학자들의 논의는 영화 미학과 관련해서 가장 풍요로운 성과가 이루어진 분야로서 주로 영화에 대해 매체론적으로 접근한 베냐민과 달리 크라카우어, 발라시, 바증은 영화 비평가로 활동하면서 탁월한 영화 작품에서 발견한 것들을 기반으로 일정한 일반한 추상화 작업을 수행했다. 물론 여기서도 적지 않은 공백이 있다. 세르주 다네, 제임스 에이지, 바텔레미 아망갈, 자코오모, 파스칼 보리처, 데이비드 보드웰, 노엘 버치, 노엘 캐롤, 시모 채트먼, 토마스 엘세서, 톰 거닌, 장리 레트라, 에드가 모렌, 조나선 로젠봄, 장리 셰퍼, 하스미 시케이코 등의 비평적, 학문적 작업 또한 영화미학의 관점에서 균형될 요소가 많다. 마지막으로 영화 감독들의 영화 미학이 있는데 여기 역시 4편의 논문이 해당이 되고 이정화 선생, 윤혜경 선생, 유영서 선생, 안상원 선생의 논문이 여기 해당이 됩니다. 이거는 건너뛰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로 가겠습니다. 실제로 적지 않은 감독들이 영화 작품의 제작뿐만 아니라 자기만의 영화 이론을 재구성하는 데 몰두했고 이들의 작업, 이 작고문 표현대로 영화 감독들의 영화 이론 또한 중요한 영역이다. 여기서는 스탠 브레키지, 로베르 브레송, 장 앱스텐, 장르 고다르 등의 감독들의 이론화 작업도 공백으로 남아있으며 다른 중요한 예술가들, 예컨대 브레이트의 작업도 조명될 가치가 있다. 이 세 번째 설은 아까 방법론적 이론에 대한 것인데요. 영화 비유학, 매체 미학, 러시아 형식주의. 다음으로 주목할 만한 것은 특정한 입장을 견지한 채 영화에 접근하는 방법이다.
따라서 이런 접근에서 중국어단의 입장이 사전에 전제가 되어 있고 이에 기반을 두고 일정한 영화 작품들과 영화 사조 그리고 영화 현상들이 접근한다. 크게는 다음 세 가지 접근, 즉 영화 기호학, 매체 미학적 문제의식, 러시아 형식주의 접근이 여기에 해당된다. 이렇게 특정한 관점에 비추어서 영화에 접근한다는 점에서 앞서 제시한 방법 중에 카세티의 두 번째 방법, 즉 방법론적 이론이 대응된다. 이 첫 번째는 영화 기호학인데요. 두 편의 논문이 여기에 해당이 되고 최정은 선생님 논문하고 안성훈 선생님 논문이 있습니다. 이거는 건너뛰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두 번째 문단을 보겠습니다. 두 번째는 주로 독일에서 유학한 연구자들 중심으로 시작된 매체 미학적 문제의식이다. 영화 미학과 관련해서 학문적 기반을 갖춘 견실한 연구 성과들이 제출된 것도 사실상 이쪽 방향의 접근이라고 할 수 있다. 여기 총 6편의 논문이 여기 해당되는데 이상윤 선생님 논문하고 하정희 선생님 논문 4편이 여기 해당이 됩니다. 두 번째 문단 한 8번째 줄로 가겠습니다. 이 주목하는 이론가, 즉 발라시, 베냐민 크라파워 와 주목하는 대상, 즉 독일 표현주의 영화, 대본적 형상 등은 논문마다 제각기 다르지만 이들 모두는 매체 미학이라는 동일한 문제의식에서 수혜된 것이다. 하성규의 다음 언급은 매체 미학적 문제의식을 잘 요약해서 보여준다. 매체 미학은 매체를 단순한 기술적 수단이 아니라 주체의 지각과 사유, 현실성의 가능성과 형식을 선구조화하는 역사적 산업적 조건으로 본다. 그 문단 마지막 세 번째 줄로 가겠습니다. 이런 관점은 사진과 영화의 발명을 문명사적 관점에서 획기적인 전환으로 파악하는데 그것은 이들 매체의 발명이 매체 자체의 의미를 제기하는 계기가 되었기 때문이다. 시간을 끼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반면에 이 접근 방식에 내포된 영화 매체의 과거성 태제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즉 매체 미학의 입장은 문명사의 특정 시대에 지배적인 매체가 있으며 영화가 역사적으로 1895년부터 1955년까지 지배적인 매체였다고 주장한다. 1895년부터 1955년에 이르는 약 60년 동안 영화만큼 강렬하고 집중적으로 대중의 현실 지각과 환상, 의식과 욕망에 영향을 미친 매체는 없었다. 이 매체의 과거성 태제는 이 접근 방식이 주요하게는 20년대 독일 표현주의 등에 관심을 갖는 이유가 되기도 한다. 다른 한편으로 여기서는 매체 환원론 또는 매체 결정론의 문제 또한 제기된다. 동일한 매체를 사용한다는 점에서 몇몇 뛰어난 영화작품과 다수의 저급한 영화작품 사이에 근본적인 구별이 제시될 수 없으며 반대로 주류 상업영화는 항상 매체적 성격 및 기술적 발명에 민감하게 반응한다는 점에서 매체의 가능성과 잠재성을 가장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때문이다. 이런 의미에서 매체라는 신급은 영화예술의 영역을 해명하는 기준이 되기 어렵다. 마지막으로 영화미학과 관련된 가장 생산적인 연구 방식 중 하나가 20년대에 나타난 러시아 형식주의적 접근이다. 주로 상트페테르부르크의 시어 연구에서 활동한 보리스 에ion바움, 티젠노프, 시클롭스키 등은 러시아 형식주의의 문학 연구 성과를 영화 연구에 적용하여 영화미학에 대한 풍요로운 사회를 전개했다. 여기서는 윤혜경 선생 논문 4편이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다음 문단으로 가겠습니다. 러시아 형식주의 영화 연구에서 특징적인 것은 시약이라는 용어의 사용이다. 윤혜경은 이를 작품의 형식 및 근본 원리에 대한 탐구로 규정한다. 매체 미학이 영화의 매체로서의 특성을 묻는 작업이라면 러시아 형식주의 영화 미학은 탁월한 영화 작품이 이룩한 성과를 매체의 본성으로 환원시키지 않고 특정한 양식이나 작품 안에서 영화 시약의 성립 가능성을 제기한다. 밑에서 두 번째 줄로 가겠습니다. 시적 영화란 무엇인가? 영화적 운문이란 무엇인가? 예술로서 영화의 고유한 특성이란 무엇인가? 특정한 작품이 이전 시대의 지배적 작품과 구별되는 양식적 특징은 무엇인가? 등의 질문은 러시아 형식주의 관점에서 두드러지는 질문이다. 예컨대 낯설게 하기의 방법을 영화에 적용시킨 슈클롭스키는 대상을 마치 처음으로 보듯 묘사하며 대상의 특수한 시각을 창조하는 것을 예술의 언어라고 보았는데 예술의 언어, 시적 언어의 미학적 성격은 지각을 일상의 습관화된 자동성으로부터 해방시키는 데 있고 따라서 시적 언어는 낯설고 놀라운 성격을 지닌 언어이며 이해를 저해하는 언어다라고 주장합니다. 밑에 문단으로 보겠습니다. 러시아 형식주의 영화 연구는 주요하게 20년대 러시아 무성 영화를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27년에 소리의 도입으로 새로운 차원을 획득한 영화예술에 대해 일정한 한계를 갖고 있음을 부인할 수는 없다. 그러나 이들의 연구가 이룩한 성과는 현재의 영화에도 상당 부분 통용되며 예컨대 보드웰 등이 고전적 헐리우드 양식을 규명할 때 보여준 것처럼 탁월한 영화 연구 방법론으로서 기능을 가지고 있다. 러시아 형식주의는 또한 통용되는 영화적 관습이나 이전의 지배적인 양식에 대한 저항과 도전의 측면에서 특정 영화 작품이 이룩한 성과를 규명하는 데 효율적인 방법이다.
어쨌거나 이 연구는 트리냐노프나 로만 야콥슨, 유리 로트만, 미하일 바흐친 등에 대한 연구로 확정될 여지가 많다. 이 마지막이 문제 중심의 접근입니다. 마지막으로 영화에서 제기되는 특정한 문제들에 주목한 논문들이 있다. 이것은 카세티가 마지막 범주인 장이론으로 분류한 것으로 앞서 지적했듯이 여기서는 이 타당한 질문의 정립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 논문들이 영화 미학의 주요한 개념에 대한 해명 형태로 나타나기도 하고 기존의 문제들을 새로운 관점에서 접근한 형태로 나타나기도 한다. 이 세 번째 범주는 주요 이론가들의 영화 미학과 특정한 입장을 전제한 영화 미학에 비해 미학에서는 아직 활성화되지는 못했다. 크게 다음 5편의 논문, 이나라 선생, 이정아 선생, 안상호 선생의 논문이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135페이지 건너뛰고 136페이지 안상호 선생의 논문을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안상훈의 장대리 우다리의 봉합 개념, 이중구조를 중심으로는 영화 이론사에서 가장 신비로운 개념 중 하나인 봉합 개념을 해명하려고 한다. 주제하다시피 우다리가 이 개념을 영화 이론에 도입한 69년 이후 그것은 영화 이론에서 활발한 토론의 대상이 되었다. 안상훈은 한편으로는 우다리의 글의 기원이 된 자칼랭 밀레의 논의와 비교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다니엘 제니안, 스티븐 히스, 슬라보의 지젝 등이 이 개념을 어떻게 이해했는가 오해했는가를 추적하면서 우다리의 봉합 개념이 갖고 있던 본래적 함의를 규명하려고 한다. 영화에서 본래 카메라의 자리라고 간주되는 네 번째 면은 관객의 눈에 보이지 않기에 부재하는 것이고 이 보이지 않는 장은 관객의 머릿속에서 누군가의 장소인 것으로 상상이 되며 따라서 이를 부재자라고 부를 수 있다. 관객에게 이 부재자의 존재가 느껴지게 되는 경우 결핍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 결핍을 메꾸어서 담화 과정을 이어가는 것이 봉합이다. 예컨대 영화의 대화 장면이 많이 쓰이는 정사 역사의 구조에서 봉합의 과정을 잘 볼 수 있는데 정사에서 부재자로 나타나는 결핍은 이어지는 이미지에 등장하는 누군가로 대체되고 영화 이미지의 연쇄는 봉합된다. 그러나 안상호는 오다리의 봉합 개념이 노벨 브레송의 잔다르크의 재판 모델로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이 정사 역사 같은 상식적 의미의 봉합 기능을 절묘하게 위반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이 영화에 사용된 카메라의 위치와 촬영 각도의 다양성은 관객으로 하여금 부재자를 대체하는 인물의 시점에 동화되지 못하게 하기 때문이다. 안상훈에 따르면 오다리의 봉합 논의에서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부재자와 주체 관객이 분리된다는 점이며 이를 통해 상징적인 것이 출현하게 되는데 이는 독해의 과정을 통해서 드러나게 된다. 문제 중심의 접근은 5편의 논문으로 나타났지만 이보다 더 활발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 학술지에서는 이 시네 페미니즘의 부재가 두드러진다. 세 줄 건너뛰겠습니다. 이는 영화에서 여성의 재현 방식을 문제시하는 것으로서 재현 방식 일반에 대한 문제 제기로 확장될 수 있다. 이것은 예컨대 죽음에 대한 묘사나 홀로코스트와 같이 본질적으로 재현할 수 없는 범죄에 속하는 것들의 재현에 내포된 윤리적 문제까지 확장되는 문제다. 나아가 영화 관객에 대한 이론, 영화사 서술의 방법론, 영화 서사학의 논점, 최근에 한국에서도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는 에세이 영화 등에 대한 성찰들도 이 분야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문제들이다. 마지막으로 사운드 스케이프를 포함해서 영화 사운드 문제 전반이 미학의 완전한 공백으로 남아있는데 이 점에서 탁월한 비평가를 활동했을 뿐만 아니라 영화 사운드와 관련해서 중요한 학문적 기여를 한 미셸 시옹의 이론적 작업 또한 심층적으로 다루어질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영화 미학의 영역에 대해서 잠깐 짚어보겠습니다. 이 글의 제목에서 제시한 영화 미학의 현실태와 잠재태가 단지 기계적으로 미학이 이미 개척한 분야와 앞으로 개척할 분야로 구분되는 것은 아니다. 무엇보다 이미 쓰여진 논문 안에도 영화 미학의 잠재태가 풍부하게 내재해 있기 때문이다. 이것이 이 글의 본문에서 이 논문들 하나하나를 가급적 가까이서 검토하고 저자의 말을 직접 인용하면서 그 문제의식과 맥락과 문제의식과 의미를 가급적 충실하게 되살리려고 한 이유이기도 하다. 실제로 적지 않은 논문에서 치밀하게 논문을 독해하고 비판적이면서 자율적으로 사고하고 독창적인 사유를 제시하려는 태도가 이미 들어있다. 어쨌거나 앞서 미학의 공백들이라고 표현했지만 더 자극적인 논의를 위해서라도 영화 이론사의 중요한 학문적 논의들을 보다 폭넓고 치밀하게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 다음 문장으로 가겠습니다. 이걸 마무리하기 전에 영상 테크놀로지가 비약적으로 발전하는 현재의 상황과 관련하여 영화 미학의 영역에 대해 잠시 언급해보기로 하자. 21세기는 영상 매체와 관련된 테크놀로지들의 지속적이고 비약적인 발전의 결과로 온갖 종류의 영상 이미지가 전례 없이 풍요로운 시대가 되었다. 이런 상황에서 영화는 분명 20세기와 같은 영향력을 갖고 있지 못하며 대개는 많은 영상 이미지들 중 하나가 되어가고 있다.
어쨌거나 하루가 멀다고 쇄신되는 온갖 현란한 테크놀로지는 존중받을 만한 세계를 이루어온 영화의 영역 자체를, 나아가 영화 미학의 영역 자체를 위협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 테크놀로지의 발전 자체가 예술 영역을 대체하고 때로는 이를 해결한 것 같은 환상을 주기 때문이다. 성능 좋은 카메라를 구입을 하면 좋은 좋은 사진을 찍을 수 있다고 믿는 아마추어 사진가들, 아마 이런 사람들에게 떠올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지난 세기 영화사에서 일어난 현상을 다시 환기할 필요가 있다. 주제하다시피 영화는 대략 130년 전에 날 것 그대로 기술과 신기한 테크놀로지의 산물로 출발했다. 그것은 시장터에서 서커스나 보드윌과 같이 통용되는 많은 스펙타클 중 하나였다. 그러나 영화사가 지속되면서 이 신기한 기술에 일종의 미적인 전이가 일어났고 몇몇 탁월한 영화 작품들은 때로는 미술, 음악, 문학, 연극, 건축, 무용 등 오랜 역사를 가진 다른 예술들에 필적할 수 있는 세계를 가지게 되었다. 영화는 항상 카메라, 음향기계, 영사기계 등등과 같이 온갖 기술 장비에 기반을 두고 있었지만 그 생산 과정에서 단지 테크놀로지의 성과로만 함유될 수 없는 독자적인 세계를 구축하게 되었다. 바로 이 미적인 전이나 이 독자적인 세계가 부인할 수 없는 영화 미학의 영역이다. 일찍이 크리스천 매츠는 영화 랑베인가 랑가주인가에서 에테미 수리엘을 인용하면서 이렇게 썼다. 기술적 발명은 예술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으면 단지 이를 제기할 뿐이다. 이후에 순전히 미적인 두 번째 발명이 이를 해결하게 된다. 여기서 매츠는 발명을 두 가지 차원으로 구분하고 이를 각기 기술적 발명과 미적인 발명으로 구분한다. 이것은 현대의 테크놀로지 환경에서도 변하지 않는 지점이다. 비약적으로 발전하는 테크놀로지는 예술의 문제가 해결됐다는 환상을 주지만 이 두 번째 발명이 일어나지 않는 한 첫 번째 발명은 단지 모습을 바꾼 신기한 기술에 불과할 뿐이기 때문이다. 탁월한 영화 감독이나 영화학자들이 지속적으로 노력해온 것도 산업과 테크놀로지에 의해 항상 위협받는 이 미적인 영역을 보존하기 위해서였다. 영화가 현대와 다른 영상 테크놀로지와 구분되는 것도 이 지점이다. 영화는 작품 및 담론의 차원에서 이 두 번째 발명에 대한 정교한 성찰을 축적하고 보존해 왔기 때문이다. 그런데 미적인 발명은 무엇보다 기술의 인간화와 결부되어 있는 문제이며 현란한 테크놀로지가 갈수록 물씬화되고 있는 사회에서 인간의 품위를 지키는 문제이기도 하다. 영화 미학의 영역은 바로 이 문제와 긴밀하게 결부되어 있다. 말씀드렸습니다.